명제의 관계와 두 조건의 관계, 명제의 관계는 영명제, 대우명제에 대해서 살폈고요. 그 다음에 두 조건에 관련된 거는 한 조건이 다른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명제의 관계와 관련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자, 명제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명제, 대우명제. 예를 들어 지금 주어져 있는 명제의 이게 있는데 이게 참이 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이 되도록. 그러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를 밝히기가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네를 부정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하고 위치를 바꾼 무슨 명제? 얘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한다는 거는 주어진 명제의 무슨 명제를 구하자? 대우명제를 한번 구해볼게. 왜? 대우명제와 원명제는 뭐 한다 그랬어?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대우명제를 구하는 것은 이 둘의 위치를 바꾸고 뭐까지 하는 거죠? 부정까지 하는 겁니다. 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x는 3보다 작다와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부정은 뭘까? y는 여기 잘못됐다.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면서 이고 y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이면 x 더하기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명제가 대우명제가 되겠습니다. 대우명제나 원명제는 둘 다 참과 것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요놈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컨테인 돼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더해져 있거든. 자, 이것도 더해 볼게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이게 동시에 이고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둘이 더하면 뭐보다 커 나왔다가 되겠습니까? 2보다 커 나왔다 되는 거 될까요? 그쵸? x 입장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3이고 y 입장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2보다는 무조건 커 나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해당하는 집합에 뭐 해야 돼? 컨테인 돼야 되거든. 그럼 제가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쓰면 되겠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앞에 있는 집합이야. 이게 앞에 있는 집합이고 선생님 뒤에 있는 집합은 똑같이 x 플러스 y는 a보다 커나 같다는데 얘를 감싸줘야 된다고. 이게 포함되려면. 그러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 a라고 하는 값은 이게 커나 같다니까 이게 색칠하고요. 이쪽 2보다는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져야 감싸지면서 포함관계가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때 a는 당연히 2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포함관계에서 안쪽이 색칠되어 있고 바깥쪽도 색칠되어 있으면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포함관계는 항상 유지가 된다 그랬거든. 언제까지? 둘 다 비어있을 때도. 안쪽은 비어있고 바깥쪽은 색칠되어 있을 때도 등호 들어가면 포함관계는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 등호는 이거 색칠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건 이 등호라고 하는 건 A의 위치가 여기 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도 얘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같은 집합은 서로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A 범위는 뭐라고 쓰면 된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는 때문에 두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를 좀 밝히기가 어려운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명제를 구한 후에 그때는 보니까 x가 3보다 커 나왔다, y도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니까 더했을 때 값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도 이미 더해져 있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야 참인 거니까 얘가 얘의 범위를 감싸줘야 되겠네. 그러려면 a는 2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명제가 처음 할 때는 낯설기도 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제는 구조적인 특징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특징.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요? 명제라고 하는 놈은 원래 있던 명제 P이면 Q이다는 이런 명제가 있는데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며. 이런 구조를 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며. 근데 이렇게 한 명제는 대우명제인데 얘랑 얘는 서로 뭐 하다며. 참과 거짓 일치하다며.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예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구조를 보라고. 제 설명의 구조를.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 A값을 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대우명제로 고쳤어. 고친다는 건 얘를 부정하면 우리 이미 배웠어. 부정의 방법.
반대로 바뀌면서 또는 이고로 바뀐다 그랬고 얘도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쓰면 선생님 여기 뒤에서 더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둘도 더해보자. 더하면 결국은 이 말은 얘랑 똑같은 말이 되고 얘하고 얘네들끼리는 비교하기가 평이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충. 다음 428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기 전에 좀 내용을 좀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보자라고 하면 그때서야 책 펴면서 보면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개념 봤어요? 물어볼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둘의 특징은 음, 음. 그건 포함된다. 네, 좋아요. 충분히면 그래서 뒤에가 큰 거, 작은 거, 앞에 거 작은 거, 뒤에 게 큰 거. 필요면 앞에 게 큰 거, 뒤에가 작은 거. 그러니까 앞쪽으로 포함되는 거고 필요 충분이면 둘이 같은 거. 이게 두 조건의 위치가 두 조건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조건에 대한 관련된 내용. 좀 이따 계속 설명할 거라 이거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방금 한 거. 자, 그 다음 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별표. 자, 이 문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한번 봐보시죠. 자, 별표입니다. 이 문제. 조건 PQR 3개가 있어요. 여기는 계산하는 것 단원이 아니죠. 자, 3개가 있는데 선생님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랑 Q이면 나달이라고 하는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추가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닌 걸 골라내랍니다. 뭐지?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참인 명제라고 하는 건 딱 머릿속에 든 건 뭐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대우도 참일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선생님, 두 명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앞에서 배웠거든. A가 B한테 컨테인 돼요. 포함됩니다. 근데 B가 또 C한테 컨테인 된대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지? A가 뭐한테? C한테 컨테인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P는 Q한테 컨테인 되는 거죠? Q이면 나달이래. 그럼 이거는 Q가 누구한테 컨테인 되는 거야? 말로 내뱉어야 되는데 나달에 대한 진리집합이 뭐죠? 아래 여집합. 말로 내뱉어보세요. 이 여집합, 아래 여집합. 우리가 이 기호를 보면서 말로 못하면 안 되잖아. 선생님, 아래 CEO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래 여집합. 아래 여집합.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P는?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P면, 나달도 뭐란 얘기일까? 참. P면 나달도.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중간에 얘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뭐가 된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참이 된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참이고 이렇게 참인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것도 참 이게 이제 3단노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P이면 뭐도 참이라고? 나달도 참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면 나달 1번에 있네. 3단 논법에 따라서 너는 무조건 참이야. 근데 나머지 건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선생님 이 명제가 참이니까 누구 명제? 이거에 무슨 명제? 대우 명제. 나 Q이면 나 P라도 참이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생겨먹어 있는 거에 대우 명제. 요거 앞으로 가면서 부정하니까 나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R이 되겠죠. R이면 나 Q이다. 또 이것도 이것에 대한 대우 명제도 있겠죠. 얘가 앞으로 가면 R이면 나 P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참일 수 있는 명제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둘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참인 명제를 찾았고요. 나머지 3개는 각자의 명제에서 무슨 명제? 대우 명제를 통해서 참인 거를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4개가 다 참인데 이미 1번은 여기서 지웠고 2번 같은 경우는 나Q이면 나P다. 이것도 역시 있네요. 자, R이면 나Q이다. 여기 있네요. 자, R이면 나P다라는 건 5번에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건 우선 두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 혹시 두 명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조건이 있는지 보시고 그게 있으면 맨 앞에서 맨 마지막으로 대응되는 이 명제도 무조건 참이다. 그래서 참인 명제를 추가적으로 얻어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명제에는 대우명제가 있는데 원명제가 지금처럼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일 거니까 대우명제를 각각 구하시면 얘네들도 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433번. 계속 이제 개념은 딱 너무 심플한데 문제 유형들이 매번 바뀔 거지만 그 바뀐 문제 유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계속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별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케이스라서. 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보실래요? 43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3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집중해 볼래요? 자, 시작할게요. 선생님,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지만 뭐래요? 죄송합니다. 충분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 써야 돼요. 충분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거든? 우리 필요 조건일 때 특징이 뭐야? 뒤에 것이 더 작다 그랬어요. 앞에 게 큰 거라 그랬어요. 앞에 게 큰 거, 필요는 앞에 게 큰 거야? 무슨 말입니까? 요놈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한테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충분 조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잘 봐요. 우리가 포함된다는 말은 굳이 표현한다면 대소관계로 따졌을 때는 얘가 큰 거는 맞지만 뭐 할 수도 있냐면 같을 수도 있어요. 왜? 같은 집합은 같은 집합에 뭐 한다 그랬지? 컨테인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은 같다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 얘가 더 큰 집합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반대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라는 건 무조건 뒤에 것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일 때는 뭐라는 얘기일까? 둘이 같을 때라는 거지.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인 거는 필요 충분 조건, 이놈은 같을 때라는 거. 우리 개념으로 숙지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뭐만 따지면 되냐면 앞에 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정답으로 찾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를 정답에서 찾으면 된다고. 아니면 하나씩 지워가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간단하다니까. x제곱이 4라고 하는 x가 뭐뭐 있어? 여기는 x는 뭐밖에 없어? 누가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 맞지 않아요? 그럼 된 거네. 그럼 바로 정답 1번이네. 1번에 바로 끝난 거야. 그럼 2번, 3번, 4번, 5번이 틀렸을 건데 왜 틀렸는지 한번 봐보자. 얘는 x가 1보다 크고 동시에 y도 1보다 크대요. 근데 얘는 더해서 2보다 커나왔다는 말은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서 y도 1보다 크다. 이것도 있지만 x가 5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고 x가 10이 되면 y는 뭐 마이너스 3도 있고 엄청나게 이거 말고도 x는 1보다 크다 y는 1보다 크다 말고도 얘네들은 뭐 할 수도 있어. x가 마이너스 5면서 y가 10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 누가 더 큰 집합이냐?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무슨 조건이라 말해야 되겠냐? 이럴 때는 충분 조건이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자, 이거 좀 잘 나와. xy가 같다라는 것밖에 없어. 이 선지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돼. 자, xz와 yz가 같다라는 건 얼핏 보면 둘이 같다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거야. z가 0이 아니면 x와 y는 같아요. z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 등식 성립하려면 xy 자체가 같아야지만 이 등식 성립해. 근데 z가 0이면 xy는 달라도 돼. 왜? 0이랑 곱하는 모든 숫자들은 0이 돼서 같다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Q라고 하는 이 진리집합은 상황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only 뭐밖에 없어? 둘이 같다밖에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게 더 큰 거래. 큰 집합.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러면 무슨 조건? 뒤에 게 더 큰 거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여기는 2하고 3밖에 없는데 곱해서 6 나오는 건 겁내게 많지 않을까? 뭐 y는 이런 것도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나왔던 2하고 3도 있을 거고요. 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럼 역시 이거 누가 더 큰 거야? 뒤에 게 더 큰 거 아니니? 여기는 다 틀린 거지 지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1보다 작다밖에 안 되는데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훨씬 큰 거 아니니? 얘도 틀린 거지. 그리고 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무슨 조건이니? 뒤에 있는 Q 조건이 Q의 진리집합이 더 큰 거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앞에 것이 더 클 때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음, 음, 음. 다시 뭐라고요? Z가 0일 때. 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 예제를 볼게요. Z가 0이면 X 곱하기 0, Y 곱하기 0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Z가 0이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여기 2 집어넣었어. 어떻습니까? 둘이 곱해봤자 얼마예요? 0. 둘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갖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XY는 어때요? 아니, XY 값.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Z가 0이 아니면, Z가 만약에 여기 이제 0이 아닌 뭐 3이라는 게 딱 왔어요. 이 3이 왔어요. 이러면 무조건 이 둘이는 같아야 돼요. 왜냐면 약분하고 XY는 같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Z가 0이면 X 곱하기 Z나 그 다음에 Y 곱하기 Z 0이 이게 이제 같다가 성립하려면 이거는 이미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숫자와 곱하면 결과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등식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x는 뭐 둘 다 같이 3 써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5를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x, y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큰 집합인 거예요. 같은 것도 되겠지만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의 머릿속에서는 아이고 아픈가 보네. 음식 먹고 나면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안 계속 고생하겠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두 조건이 있는데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통해서 뒤에 것이 더 크면 충분, 앞에 것이 더 크면 필요, 둘 다 같으면 필요 충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좀 못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당하는 조건의 진리집합들을 내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근데 문제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니라는 건 온전히 필요인 거니까 앞쪽으로 포함된 거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누가 앞인지 이건 아직 모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설명드리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예제들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유형 좀 살짝 바꿔가지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방금 제가 말한 개념이 숙지되어 있으면 너무 쉽게 푸는 거지. 자, 볼래요? PQR에 대한 진리집합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기억부터 디귿까지 옳은 거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Q가 R 집합보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크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하고 맞으면 기억 동그라미, 틀렸으면 X. 괜찮나요? 자, Q가 R보다 큰 거 맞아요? Q가 R보다 큰 거 맞아요? 그러면 맞네요. 기억은 맞다. 그 다음 P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P는 그럼 뭐란 얘기일까? R의 여집합에 P는 R의 여집합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컨테인 돼야 된다. 그럼 P는 R의 여집합 이게 R 집합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R의 여집합은 여기겠지, 그치? 요거겠지. 자, 이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어요? 맞잖아. 그럼 이 니은선지도 뭐 한다는 얘기일까? 맞다. 이런 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이제 잡혀있을 때가 개념 잡힌 거야. 그 다음, 나P는 나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나P의 진리집합이 누구라고요? P 여집합. 그 다음, 나Q니까 Q 여집합이 필요 조건이니까 누가 더 큰 거? 앞에 게 더 큰 거. 괜찮나요? 찬유씨, 이거 보면 우리 집합의 연산성질에 따라서 PQ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죠? 여집합이 빠진 PQ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반대로. 그래서 이놈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쳐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P가 Q한테 컨테인 되는지 볼게요. P가 Q한테 컨테인 되면 얘도 맞는 거야? P는 Q한테 컨테인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아무 조건도 아닌 거야. 따라서 정답 얼마?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구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할 만합니다. 개념만 잡으면.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저 개념 아직 안 외웠어요 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 개념 외우면 돼. 아니면 외울 것도 없지.
지금 제가 설명할 때 계속 집중해서 듣고만 있어도 필요 조건, 앞에가 큰 것, 뒤에가 작은 것. 충분 조건, 앞에가 작고 뒤에가 큰 것.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같은 거. 더 설명할 게 없잖아, 그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44번 가보겠습니다. 별표. 자, 이거 교과서에 있으면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렇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뭘 쓴 거냐면 수직선에서 선생님, 자, 이런 집합이 있어요. 자, 선생님, 이런 집합이 있어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선생님, 이 A가 B한테 컨테인 되기 위한 조건은요. B는 A보다 작으면서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말해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언제만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만. 포함관계를 이야기하는데 A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이 B한테 이게 컨테인 되는 상황 중에 언제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A가 색칠되고 바깥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면 포함관계는 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작기만 하면 포함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고 이 문제 보면 돼.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총 몇 개의 조건이 있니? 3개의 조건이 샬라샬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데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야. 그럼 누가 큰 거야?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말해줘. Q가 큰 거죠. 앞에 있는 놈이 Q니까. 그럼 결국은 P는 Q한테 컨테인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 풀 거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누가 큰 거야? P가 큰 거죠? 그래서 R은 P한테 컨테인 되는 거. 그럼 이제 먼저 해볼게요. P 한번 써보겠습니다. P를 수직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P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자, 이런데 Q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A로부터 크거나 같다로 간대요. 그러면 아마도 얘네들 감싸려면 이게 지금 Q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서 A가 자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쭉 가주셔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때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은 건 맞는데 안쪽이 여기 색칠돼 있죠. 죄송합니다. 색칠. 안쪽도 색칠되어 있고 바깥쪽도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포함관계 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A 범위가 하나 나왔습니다.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R이요 P한테 컨테인 돼야 된대요. 자, 그래서 P가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R 먼저 쓸게요. 자, 이게 P야. 이게 R이죠. R. 근데 P가 이걸 감싸줘야 된다고. P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감싸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P가 돼야 이렇게 컨테인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둘 다 색칠됐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겠고요. 여기는 이미 더 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였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B가 커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 뭐라 그랬냐면 A의 값 중에 최대값은 무조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B의 값 중에서 최소값, 이것도 마이너스 1이겠네. 이 둘이를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문제의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개념을 통해서 두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를 내가 파악했고 그거를 어디서 주어진 조건들을 보니까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 수직선에서 그려놓고 판단하겠다. 괜찮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거 방금 전에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비슷한 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래요? 반드시 참인 걸 찾으라고 하고 있거든. 자, 우선 보자고요. P는 Q이기와 무슨 조건이야? 그러면 라지 P는 누구한테? Q한테 컨테인. 낫 Q야? Q의 여집합은 누구한테? 이거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P하고 R과의 관계인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자, 이거는 누구랑 똑같아? 라고 하면은 이거에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여집합에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 뭐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파생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Q는 누구한테 포함된다? 근데 이게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잖아. 연결고리가 있잖아. 뭐라고 쓰면 될까요? P는 Q한테 포함되면서 누구한테?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딱 판단하는 거야. 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그림을 딱 그려본다면 이런 느낌이야. 자, 이 바깥쪽이 이제 누구냐? R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R집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시작할게요. 선생님, P이면 R이다. 이건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지. 그거 맞잖아. P가 여기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럼 참이명제 맞는 거네. 그 다음, Q이면 Q는 아래 여집합에 포함돼야지 참인 거잖아. 맞아요? Q도 아래 여집합에 뭐하고 있어요? 포함되는 거 맞네. 자, 그 다음,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건데, 이건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 될까요? 그럼 P가 Q한테 포함되는 거, 이것도 맞는 거네. 맞지? 제가 여기서 괜찮니? 자, 그 다음, R이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데, 이것도 바꿀게요. 여집합 취하면 포함관계가 바뀔 거니까, R 여집합, P 집합으로 바뀌는데, P는 R의 여집합에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지? 이것도 맞네. 근데 R의 여집합은요, 자, Q의 집합에 포함되는 건데, 반대죠. Q하고 R의 여집합은 Q가 R한테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이명제는 좀 틀린 거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지금 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럼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려? 이게 한 12개 키워봤는데 10분도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10분 간격에 한 10개 한다는 거네. 네, 대략. 최대한 빨리 그럼 얼마 정도 남았어? 지금 만든 영상 중에 지금. 반 정도 이제 완성됐으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니? 그게 빨리 돼야 교재를 만들 수 있거든. 하라면은 오늘 안에. 빨리 다 해버려. 왜냐면 선생님이 그 교재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2학년 것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시간 내일 하면 약속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증명 문제라서 여기는 2개는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제가 절대부등식 설명하면 되겠네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뭐 지금 당장 못 푸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필요 조건이 뭔지, 충분 조건이 뭔지, 그 다음에 명제가 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나중에는 여기는 그게 크게 부담되는 과목 단원은 아닙니다. 크게 부담되는 건 도형의 방정식이 제일 크게 부담될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틈날 때마다 공식을 좀 많이 봐주세요. 명제는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구조만 잡은 다음에 나중에 풀 때는 뭘 중심으로 하면 되냐면 예제 중심으로 하면 돼.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지를 잘 찾기만 하면 아마 시험에서는 명제 틀린 학생들 거의 별로 없거든요. 집합이랑 명제는 어디가 많이 틀리냐? 도형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저는 절대부등식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함수 들어가면서 2월에 함수까지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아마 다음 주 중부터는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모두 다 함수를 집중해서 다 풀고요. 빨리 끝나면은
뭐 앞에 거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는 함수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여러분들? 수요일까지는 휴강이니까. 왜 수요일에 또 나올 뻔했습니까, 혹시? 연휴입니다, 연휴. 그 빨간 날이야. 수요일까지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이놈 시키기 잘 안 됐나 보네. 아니면 착각했나?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근데 목요일은 여러분들 많이 아니니까 금요일 날은 물론 책은 둘 다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제가 공통 2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알겠지? 근데 시험은 계속 공통 1은 같이 볼 거야. 공통 1. 자, 보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명제 구성 어떻게 됐다 그랬지?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지겹도록 보는 거야. 계속 익혀지는 거야, 그냥. 명제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제목. 왜 지은이밖에 없다. 아니, 그 명제 단원 안에서. 명제와 조건. 이 친구들아, 주여, 진짜. 자, 명제 조건. 명제와 조건. 조건이 뭐지? 조건이 뭐야?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돼.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시기.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익숙한 내용이 한 번 봐도 그냥 뭐 노래 같은 경우는 뭐 춤 같은 경우는 한 번 봐도 따라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뭐 수학은 따라하지 못하지 잘. 좀 외웁시다.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필요 충분요까지 따져보면 계속 이거 아닙니까? 얘를 가지고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충분이냐 필요조건이냐 서로 바꾸는 거 뭐 영명제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조건이 제일 중요했다고요. 두 번째는 뭐 배웠다고? 두 번째는 명제의 문장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문장이 있는데 그중에 딱 세 가지 문장 형태에서 뭐 한 거 있었어? 참과 거짓 구별하는 걸 했다고. 그지? 그 세 가지가 뭐였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하나.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이다. 계속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본인이 말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겨요. 그냥 듣고 대충 그거다라고 하면 대충만 생각나니까 오히려 꼬인다고. 세 번째는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이다라는 이 문장 형태. 각각은 참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명제라는 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 기준을 알아야지만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지만 우리 고등과정에서에 대한 내용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그 세 가지 문장 형태 내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부한 거라고. 그 가운데서 중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조건의 진리집합 찾는 게 중요했다고. 조건의 진리집합. 조건의 진리집합들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냐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 명제의 형태 세 가지 중에 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명제의 관계를 공부했죠. 자, 명제관계표 역과 대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있던 명제와 대우 명제는 뭐가 일치한다? 참과 거짓이 일치하니까 원래 있던 명제에서 참인 걸 밝히기가 어려울 때는 이걸 대우 명제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하지만 여긴 명제는 상관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예지씨 여기서 질문 맞췄으면 좋겠다. 명제의 틀리면 어때? 막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막 이렇게 쫄지 말고 그냥 틀리면 어때라는 식으로 알겠죠? 명제의 관계에서 원명제, 영명제, 대우명제가 모두 참일 조건은 참인 상황은 세 명제가 모두 참인 상황 찾았어요? 진리집합에서를 같을 때 기억합시다. 그게 시험 잘 나오니까 셋 다 모두 같으려면 그 두 개의 진리집합이 쌤쌤일 때란 이야기야. 그러면 원명제도 영명제도 대우명 다 참입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 좀 전까지 했던 거 두 조건의 관계. 두 조건의 관계는 여기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내용을 번역한 거니까 왜 충분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알겠죠? 용어 정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충분한 용어를 쓴 것뿐이야. 대신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충분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한테 포함될 거니까 앞에 게 작은 거, 뒤에 게 큰 거. 그래서 제가
참새와 공룡의 집을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했잖아. 그지?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마지막 이제 뭐냐? 나 마지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절대부등식. 알겠죠? 절대부등식은 왜 명제 파티에 온 거예요? 부등식 파티에 가 있어야지. 명제 파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절대부등식을 정리해 가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쭉 보시자. 에어팟 한쪽이 안 되면 어떻게,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리로 바뀌어야 돼요? 수리 바뀐 데가 있어요? 케이스 안에를 청소하면 돼요? 어떤, 다이소에서 파는 거는 어, 청소 안에 하는 그거 뜯어내고 청소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란 걸로 어. 먼지 쌓이는 거 청소하는 에어팟 그거, 그 안에 있는 그거 넣는 거요? 아, 그래요? 아, 해봐야겠다. 아니, 이제 저는 일요일 날 기차 타고 여수 내려가는데, 아, 뭐, 영화나 이런 걸 좀 보면서 가려는데,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돼가지고요. 좀 어제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장난 걸 수도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충전 표시가 안 되는 게 보니까 그 충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보통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면 이게 뜨잖아요. 그 고장난 걸까요? 지금 이게 고장난 거 같아요? 아니면은 그렇다면 제가 드리면은 혹시나 그게 되나요? 그거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게 고장난 거면 드릴게요. 아 근데 그게 어느 쪽이에요?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아 그게 안 되겠네 그러면 나도 왼쪽이 왼쪽이 지금 오른쪽이 나는 안 되더라고요. 있긴 한데 그게 안 돼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근데 혹시 이게 같이도 다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충전 자체가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거에다가 해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원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전하는 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와이프 그 충전기 거에다가 넣었더니 아예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 해서 되네. 그 생각 못했다. 그러게. 오늘 집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듣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가지? 근데 왼쪽은 돼요. 왼쪽 거는 넣으면 충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아예 충전이 안 되니까 방전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내 거를 다른 에어팟 본체에 넣어도 충전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우리 와이프 거에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기 본체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 본체를 이용해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근데 내가 자주 듣진 않은 거라서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특히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혼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이야. 자, 우리가 등식에는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하잖아.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서 어려운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라 그랬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x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항등식. 그 다음에 또 등식은 또 이 항등식 말고 뭐가 있다?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항등식은요. x를 포함한 식이지만 얘는 명제예요. 참이 명제입니다. 왜? 어떠한 걸 넣더라도 다 참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은 한 개밖에 참되는 거 없잖아. 2차 방정식은 2개. 이렇게 넣는 거에 따라서 참일 수가 아닐 수 있다면 얘는 뭐가 될까? 조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알겠죠?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부등호를 포함한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 부등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등식도. 첫 번째는 항등식의 개념이랑 마찬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게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인 명제를 말합니다. 절대부등식은 항상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그래서 뭐가 된다? 참인 명제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자체가 명제라고. 이거 명제라고. 참인 명제라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배웠던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은요, x 값에 따라 범위로 나타나잖아. 그지? 어떨 때는 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1차,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은 조건 부등식이래. 이때 조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값에 따라 참과 거짓 구별되고 있는 요놈의 의미를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건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참인명제. 근데 실제로 이미 참인명제니까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참이 되는 그 절대부등식의 종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거 없는데 문제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그 유형까지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게 절대부등식이고 어떤 게 절대부등식 아닌지를 구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기본 절대부등식과 그 다음에 주요 절대부등식에서 고등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본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주요 절대부등식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잠깐 부등식 파트다 보니까 식에서의 대소관계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먼지가 많은 건지 이렇게 재채기도 나오고 그러네. 먼지 많나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혹시 비염 있는 사람 없어요? 너 괜찮니? 나도 비염인데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심하지? 그지? 나도 지금 코가 막 시큼시큼하고 아주 계속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 자, 보겠습니다. 자, 식의 대소관계라는 거 뭐냐면 어떤 식이 있어요. 숫자면 우리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게 나오면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뭐 A 더하기 B는 뭐 2AB보다 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식의 대소관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식에서는 두 식의 차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두 식의 차. 다시 말해서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있는데 이 두 식을 뺐더니 0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크다라는 이 원리로 대소관계를 찾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식을 뺐는데 0보다 작으면 A는 B보다는 작다. 뭐 이런 식의 구성인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식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할 식, 절대값이나 루트를 포함한 식에서의 대소관계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곱의 차를 해서 정리합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 주어진 식에 제곱을 하고요. 제곱을 해서 뺐는데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 두 식을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다. 예를 들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하나가 있고요. 루트 AB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물론 A는 0보다 큰 숫자, B는 0보다 큰 숫자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선생님 이 두 식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적절히 숫자를 넣어서 뭐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치? 어떤 숫자는 될고 어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밝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야. 루트가 있으니까 이 두 식을 뭐 하겠다? 제곱을 하겠다. 그래서 빼고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제곱해서 빼서 0보다 어떨지를 볼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곱을 하니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자, 이건 제곱했으니까 ab. 통분할게요. 통분했더니 4분의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2ab랑 마이너스 4ab랑 만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랬더니 분자가 어떤 상태야? 완전 제곱식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나 완전 제곱은 최소 0 또는 양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한다? 4로 나누긴 하지만 이 나누는 숫자가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커 나갔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뺐던 것이 0보다 커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 앞에 것이 더 커 나갔다고 말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것을 우리는 두 식에서의 대소관계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없는 상태면 그냥 빼서 0보다 크다를 밝히면 되지만 절대값이나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 나왔을 때는 둘이를 각각 뭐한 상태에서 제곱을 하고 빼서 식을 쭉 정리했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0보다 크다라는 게 밝히면 앞에 게 큰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작거나 같다면 뒤에 게 큰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잠깐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부등식하고 관련은 없고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이 부등식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누가 더 크냐를 몰라. 문자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루트나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둘이 바로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고요. 지금처럼 루트나 절대값이 있는 상황일 때는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절대부등식은 뭐다? 항상 참여되는 부등식인데 그러한 절대부등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 절대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절대부등식은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b에다가 어떤 걸 넣더라도 항상 0보다 커 나지 않겠습니까? 왜? 제곱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둘이 뺀 다음에 제곱한 것도 항상 0보다 커 나갔다가 된다. 0보다 커 나갔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좀 자주 나와요. 두 번째는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식입니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도 항상 성립합니다. 또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도 항상 0보다 큽니다. 그 말은 a하고 b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참인 명제라고. 만약에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면 저건 명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식은 그 미지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면 조건인 거고요. 지금처럼 미지수를 갖고는 있긴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면 명제라고. 참이 명제.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해. 이 식을.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이가 상수니까 우리 2차 함수의 최고차, 2차 함수 표준형 고치듯이 절반의 제곱입니다. 여기는 4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었습니다.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은 얘가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랑 얘랑 만나니까 4분의 3b제곱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 자체가 이미 0보다 커 나갔고요. 이 제곱 앞에 곱해진 것도 양수니까 얘도 0보다 커 나갔다. 결국은 얘는 뭐보다 커 나갔다? 0보다는 커 나갔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왜 이건지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이 식의 형태만 보고도 바로 0보다 커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좋겠죠. 이해를 하고 이 식의 형태를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 또는 옳은 것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나오면 아닌 거 골라내면 되는데 그 중에 얘가 딱 있을 거거든. 이게 자주 나오는 거라서 딱 보자마자 이거 절대부등식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를 기억을 좀 많이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항상 0보다 커 나갔답니다. 이렇게 된 거. 근데 이거 기억나요? 이거 언제 했냐? 이거 언제 했지? 다항식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지. 자, 이 변형식 동시에 말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A. 시험에 나올 거야, 중간고사 때.
내 학교 나올 것 같아. 뭐죠, 그러니까? 이러면 한 문제 틀린 거예요. 한 문제 틀렸어. 진씨. 모르겠어요. 와, 이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지금 4명 다 틀렸어요, 지금. 찬유까지. 그럴 수 있지. 재현 씨가 맞추겠지. 그렇죠. 이번에 고맙습니다. 경수까지 갈 뻔했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쪽팔리냐, 지금. 나 진짜. 면목이 없네, 지금. 제 잘못이죠. 더 열심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2분의 1, 가로 열고 A 빼기 B의 제곱. 이거, 도래 울고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 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 이거. 예시, 도래 울고에서는 이렇게 준 적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치다가 선생님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질문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학생들이 질문했다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보통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만 외우고 있었거든. 혹시 아는 사람? 2분의 1 A-B 제곱 B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 이거야. 이 앞에가 마이너스 있으면 이 둘이는 뺄셈에서 제곱하고요. 이 앞에가 플러스면 이 두 문자는 덧셈에서. 이건 마찬가지.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쓰면서 한번 외워주세요. 외우라고. 그러니까 봐봐. 왜 0보다 커 나왔습니까? 얘 무조건 0보다 커 나왔잖아. 제곱 때문에. 얘도 0보다 커 나왔잖아. 얘도 0보다 커 나왔는데 덧셈하고 있네. 당연히 0보다 커 나왔잖아. 2분의 1을 곱해도 당연히 0보다 커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절대부등식의 기본식 중에 하나라고 얘가. 마침 이 타이밍에 이렇게 딱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특히나 선생님 다 플러스가 왜 아니죠? 다 마이너스가 왜 아니죠? 하지 말고 두 문자 앞에 마이너스면 그 두 문자를 뺄셈하고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자 앞에 플러스면 두 문자를 앞에 플러스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전체 2분의 1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4번째. 자, 이것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4번째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문자의 절대값을 취한 것은 두 문자의 합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되죠? 라면 이 식을 제곱하고 이 식을 제곱한 다음에 뺐더니 0보다 커 나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더 크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어요. 두 문자의 각각의 절대값을 취하고 뺀 것은 둘이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들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절대부등식입니다. 기본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2번째 주요 절대부등식입니다. 주요 절대부등식.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주요 절대부등식. 딱 2개밖에 없는데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고등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문제가 만들어지다 보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산술기하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 여기 산술기하 평균.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면 그 과목별로 받은 점수를 다 합산하고 과목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평균 몇 점 이렇게 말하는 게 산술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하평균은 뭐냐면 기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도형이란 뜻이거든요. 기하평균은 직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가 주어져 있을 때 직사각형 넓이, 당연히 가로 세로 곱이겠죠? 넓이의 양의 제곱근이 기하평균이라고 수학적으로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괜찮아. 우리는 이름은 산술기하평균인데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어떤 식을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 둘이를 더한 것은 항상 이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겠죠. 항상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식일 거고, 참고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더하려고 하는 두 덩어리 값이 서로 같을 때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절대부등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네.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어요. 저 문자로 기억하지 말고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어떤 이게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다음 또 별표라고 하는 이 자리에 숫자나 문자나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덩어리의 합이 2 곱하기 루트 두 덩어리의 곱의 값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미 이 식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도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인 거야. 그냥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라고 얘가 절대부등식이야 그냥 이거. 근데 이 절대부등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산술기하 평균은 이 주요 절대부등식은 뭘 구하는데 활용이 되냐면 이렇게 끝나면 얘네들은 이렇게 알고 끝난 거거든. 너 절대부등식이야 라고 끝나면서 더 이상의 어떤 내용 진전이 없어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이걸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뭘 많이 물어보냐면 우리한테 어떤 주어진 식을 주고 그 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술기하를 배우기 이전까지는 최대 최소하면 딱 하나거든.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때 보게 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산술기하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만약에 최대 최소가 등장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계속 쓰이거든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2학년 과정에 대수 파트를 공부하면 거기서도 계속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놈도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유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설명하고 나니까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 3가지에 따라서 풀이하는 접근법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요. 첫 번째, 여기서는 문제 유형까지 설명합니다. 총 3가지밖에 없으니까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냐? 첫 번째는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 또는 주어진 두 덩어리의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이건 너무 대표적이고 심플한 형태라서 잘 물어보진 않지만 기본 스탠다드라서 이런 상황이야. 자, x가 0보다 크고 꼭 이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하 평균을 못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나오거든. x 더하기 y가요. 선생님 12일 때 x, y에 이 둘이 곱한 거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딱 물어봐요. 이럴 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제까지 이거 다 써놔야 됩니다. 이거 예제까지 계속 보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쓸 건데 무조건 이 두 덩어리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x 더하기 y는 무조건 xy에 2 곱하기 루트 xy 한 거보다 커나 같다고. 근데 현재 얘가 얼마냐면 12니까 요놈들이 뭐해지겠어요?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좌변은 36이고 우변은 루트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 결국 xy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36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라 좀 비교적 심플하다. 특징이 뭐다? 그럼 선생님 상황에 따라 나 지금 합을 준 거지만 곱이 주어진 상황하고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곱이 주어진 상황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그것을 계산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처럼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거고 반대로 곱이 일정한 상태일 때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거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유형. 괜찮을까요?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두 식의 곱에서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건 식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야.
이 시그널이 딱 산술기하스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곱해져 있는 거야, 주식이. 선생님, 다음 요놈이 딱 주어지고 곱해지고 다른 거 없이, 아니 문자는 2개나 있는데 식은 달랑 요거 하나밖에 없으면서 최소값을 딱 물어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 표준형을 고쳐서 푸는 문제도 아니고 있는 단서는 그냥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것밖에 없대. 자, 이런 상황일 땐 어떻게 푸는 거냐? 두 식의 곱의 최대 최소는 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전개 후에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개 후에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2번 쓰는 게 아니고 이놈을 전개를 합니다. 전개한식을 써볼게요. 분배하겠죠? 1일 것이고 분배하겠죠? B분의 9A가 될 것이고 또 분배하겠죠? A분의 4B가 될 것이고 또 분배하겠죠? 이게 B는 약분되면서 36 나오겠죠? 현재 아직 산술기를 쓴 건 아니고 이 식을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37 더하기 B분의 9A 더하기 4A분의 4B가 딱 됐는데 요때 이제 여기서 산술기를 쓰는 거야. 이미 고정값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산술기를 쓰는 겁니다. 이 산술기하는 2 곱하기 무조건이니까요. B분의 9A 곱하기 A분의 4B를 쓸 건데 지금 보시면 요놈 이렇게 약분돼요. 약분되고 누구만 남아? 9 곱하기 4만 남아서 둘이 곱하면 36이고 바깥으로 나오면 6이 되니까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1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게 정답은 아니고 앞에 고정값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얼마다? 37 더하기 12 하셔서 얼마? 49보다 커나 같다가 되면서 최종적인 최소값은 얼만데 49다 라고 딱 쓰시면 된다는 이런 원리 형태. 이건 정해져 있어요. 거의.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딱 봤더니 문자가 2개인데 두 덩어리가 곱해진 상태에서 다른 거 없이 그냥 최소값 딱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산술기하를 2번 쓰는 게 아니라 분배해서 전개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두 덩어리에서만 산술기하를 쓰고 나머지는 고정값 상수가 있을 거니까 이 두 덩어리에서의 산술기하를 썼으면 문자는 사라지면서 최소값이 나올 거거든. 이거에다가 고정값을 더한 것이 최종적인 산술기하 최소 유형이 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3번째까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고2, 고3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유형 자체를 계속 쓰는데 이 3가지 유형을 벗어난 산술기하 문제는 없으니 이 3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술기하식은 이거 달랑 요거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여기다가 이걸 써도 되고 5번 써가지고 얘 써도 되지만 얘가 왜 중요하다고요? 얘는 다른 것과 달리 뭐 하는 것이 있다고요?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최대최소. 다른 것들은 아무리 이용해도 최대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최대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산술기하는. 3번째 유형은요. 분수식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데 분수식에서 최소값. 바로 써볼게요. x가 1보다 큰데 x 더하기 x-1분의 9의 최소값. 이런 식인 거야. 이것도 어렵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요. x가 1보다 크다라는데 뭐야? x 더하기 x분의 x 빼기 1분의 9의 이 분수식 통분시켜야 되나? 근데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분자에도 미지수가 있으면 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이 변하니까. 이거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지? 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뭘 떠올린다는 거야? 산술기야.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자, 분수식에서의 최소값은요. 분모와 곱해서 약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된다. 분모와 곱해서 누가요? 분모 말고 다른 놈이 따로 떨어져 있는 놈입니다. 여기서는 요 놈이겠죠. 요 놈이 이 분모와 곱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약분이 될 수 있도록 형태를 뭐 하라고요? 변형해 주는 거입니다. 그럼
그럼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모가 x 빼기 1이니까 요 놈이 얼마가 있으면 되겠어요? 곱해서 약분되려면 빼기 1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빼기 1을 딱 넣어주는 거야. 아직 산술계는 안 쓰고요. 자, 이렇게 딱 대신 없던 식에다가 빼기를 했으니까 뒤에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식이 보존되도록 플러스 1을 딱 해주시면 이 둘이 만나면 0이니까 식은 위에 거랑 똑같다고. 그런데 산술기하 쓸 때는 여기서만 딱 쓰는 거야. 산술기하를 쓸 때는 여기서만 딱 쓴다고.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9는 2 곱하기 둘이 곱합니다. x 빼기 1과 x 빼기 1분의 9를 약분하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9만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루트 바깥으로 나면 3이니까 얘랑 곱하면 6이야. 선생님, 요 놈의 최소값이 6이면서 요 더하기까지 하니까 얼마? 7이 바로 최소값. 그래서 최종적인 최소값은 7이다. 그리고 그때 등호 성립하는 것도 잘 나오거든.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려고 하는 그 두 덩어리 값이 같을 때. 참고로 여기서는 이 둘이가 같을 때. 참고로 여기서는 이 둘이가 같을 때가 이 7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메모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쓸 거니까 그거는 쓰고만 끝낼 거예요. 코시-슈바르츠는 어떤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에서 빠져서 그런지 안 가르친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가르친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그 작년 비교했을 때 보면 안 가르친 학교가 훨씬 비중이 좀 높았어가지고 제가 메모는 해드리겠지만 산술기하가 무조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요? 여기 2요. 여기요. x 빼기 1. 요거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쓴 거고 서로 약분하는 거예요. 약분되고 남는 거 숫자 9. 자, 여기 좀 지워도 괜찮을까요? 여기 좀 조금만 지울게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주요 절대부등식에서. 두 번째는 그냥 이건 쓰기만 할게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두 명의 수학자가 이 절대부등식을 확인한 겁니다. 증명하고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 이름 따가지고 쓴 겁니다. 어떤 거냐? 식의 형태가 중요해.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은 이런 구조야. 2차식 더하기,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에다가 또 다른 문자로 또는 다른 숫자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곱했더니 항상 어떻다라는 걸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문자와 숫자와 상관없이. 자, 이 밑에 있는 것들끼리 곱한 거.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더하기. 또 다른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곱한 것들의 전체의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확인된 거고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요. 등호 성립은 x분의 a와 y분의 b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요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아예 교과서에 빠진 학교들도 있고 이래서 써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쓰는 거다? 제곱 더하기 제곱과 또 다른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있는 것을 곱했더니 앞에 있는 것들끼리 밑이죠. 밑, 제곱에 있는 밑, 앞에 있는 밑들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밑들끼리 곱한 다음에 합의 전체 제곱보다 얘네들은 항상 크다. 그래서 A, B, X, Y다가 어떤 걸 넣더라도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까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드렸고 유형 몇 개 남았죠? 하나 남겨볼까요? 이건 안 해도 되고요. 둘, 셋, 넷, 5개, 6개. 다음 시간에 함수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함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핸드폰 떨어지는데 괜찮나요?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나간 부분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나간 부분까지. 그리고 절대부등식 외워주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숙제, 이렇게 안 내줬다고요. 숙제 없다고 그냥 안 하고 이러지 말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통 1에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빨리 메꾸시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몇 학생들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공통 2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옆 강의실로 가셔서 1일 테스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좀 이따 나가자. 지금 여기 5분 안 돼가지고